안녕하세요. 저는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이재용입니다. 탄소중립사회와 지구생태시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기후위기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는데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해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도 안 해보셨을 수도 있고, 외계인이 침공하는 영화 같은 걸 보면서 내가 지구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는 있는데, 우리는 대체로 우리가 하나뿐이고 유한한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살죠. 근데 이제부터는 해야 됩니다. 지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인간은 어떤 가족의 일원이거나 마을 사람이거나 또는 국가의 국민이라는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구인이다 라는 생각은 아직까지 별로 하지 않고 살고 있고, 그게 어쩌면 지금 지구라는 별을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남획하고 파괴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전국 지도교육감님들이 모여있는 협의회에서 정책연구 보고서를 내면서 우리의 교육이 가져야 될 새로운 미래 방향으로 지구생태시민이라는 걸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의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지금? 그랬을 때 지구생태시민이 지금 우리의 홍익인간 이념을 실현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구생태시민은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는 세계 시민이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시민이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구라는 유한하고 하나뿐인 별에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내 삶을 디자인하고 실현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티핑포인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티핑포인트는 우리가 번역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 이렇게 번역하는 말입니다. 최근에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티핑포인트라는 말을 아마 자주 들으시게 될 텐데,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커다란 바위를 낑낑 밀면서 꼭대기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 굉장히 힘들고, 그러나 바위를 컨트롤하고 있죠. 그런데 이 꼭대기 지점을 딱 넘어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위는 굴러떨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바위에 대한 컨트롤을 잃어버리고, 바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올 때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굴러떨어지게 되겠죠. 이 꼭대기 지점, 바위가 굴러떨어지기 시작하는 이 꼭대기 지점을 티핑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이 아랫마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위가 티핑포인트를 지날 때 여러분에게 재앙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재앙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바위를 막을 수도 없고 바위는 점점 더 빨리 굴러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인류가 어디쯤 와 있냐? 설국 열차에 비유하면 열차의 앞머리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 티핑포인트를. 열차 뒷부분은 아직 남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우리는 티핑포인트를 지나가게 될 텐데, 그게 언제쯤이냐? 과학자들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다르긴 한데 어떤 사람은 이미 지나갔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럼 진짜 끝난 거예요. IPCC 보고서는 2030년까지가 우리에게 남은 희망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7, 8년 남은 거예요. 우리가 7, 8년 안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베리아에는 영구 동토층이라고 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녹아본 적이 없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밑에는 메탄이 묻혀 있는데,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온실 효과가 훨씬 더 강한, 최소한 20배 이상 강한 온실 기체예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얼음 땅 밑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그 땅이 녹게 되고, 그러면서 땅에서 메탄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영구 동토층 녹은 땅에 가가지고 쇠막대기를 꼽은 다음에 빼면 거기에서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는데요. 거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불이 확 붙는 걸 목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구온난화는 더 심해지고 그래서 얼었던 땅은 더 많이 녹게 되면 메탄은 더 다시 방출되게 되고 그럼 이산화탄소와 함께 지구온난화는 더 심해지고 그러면 계속 가속화되게 되겠죠. 이런 게 바로 티핑 포인트로 접어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호주 지역에서 2019년, 20년 사이에 아주 넓은 지역에 산불이 났는데요. 그 산불이 났던 이유가 호주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의 온도가 변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특히 호주의 왼쪽이 인도양이고 오른쪽이 태평양이죠. 이 두 바다 사이에 온도 차이가 생기고 여기에 엘니뇨나 라니뇨 같은 해류 흐름도 영향을 미치면서 호주 동부 지역이 몇 년 동안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됐고 그렇게 마른 장작처럼 변한 숲에 불이 나게 된 것입니다. 또 불이 나니까 연기가 하늘로 치솟게 되고 거기에 먹구름층이 형성돼서 또 번개가 쳤는데 이 번개가 마른 숲을 막 때리면서 불이 더 번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된 과정에서 9억 마리의 동물들이 죽고 90억 마리에 가까운 동물들이 서식처를 잃어버리게 됐다고 해요. 기후변화가 생물 다양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례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불타버린 숲에 비가 내리고 이 빗물은 양잿물처럼 변해서 숲과 강과 저수지와 바다를 오염시키고 해수 온도를 0.1도 정도 끌어올리고 서클이 끝나게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 지구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도 물론이고 만약 남극의 얼음이 다 녹잖아요. 그럼 해수면이 얼마나 올라갈 것 같습니까? 지금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으면 몇십 센치 수준에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남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50m 이상 올라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50m 이상 해수면이 올라가면 전 세계에 있는 대도시 상당수가 물에 잠기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남극이 급속도로 녹고 있어요. 그러면 점점 더 이 티핑 포인트라고 부르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은 더 가까워지고 현실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탄소 중립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욕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가 대개 415ppm에서 420ppm 사이쯤에 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대략 얼마였냐면 대략 250에서 275ppm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0% 이상 온실가스가 늘어난 셈인데 이산화탄소가 지금 그걸 비유하자면 욕조에 이산화탄소가 차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450ppm을 넘어가면 안 돼요. 450ppm을 넘어가면 1.5도씨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욕조의 제일 높은 곳을 450ppm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415ppm 정도까지 물이 차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근데 수도꼭지에서 계속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머지않아서 욕조가 넘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가게 되고 인간은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욕조의 물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멈춰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수도꼭지를 꽉 잠궈버리면 좋겠죠. 근데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연적으로도 이산화탄소는 발생을 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을 발달시킨다고 해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는 있지만 제로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이 뭐죠? 그림에서 보다시피 배수구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수도꼭지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과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똑같아지면 실제로 욕조 안에 물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친환경 행동을 하고 과학기술을 발달시켜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양만큼은 나무를 심거나 또는 바다를 보존하거나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자연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마시는 산소는 숲이 대부분 발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산소의 65% 이상은 바다가 생산해요. 바다에 있는 녹조류들이나 이런 것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바다가 지금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뭐 해양오염이라든지 미세 플라스틱 문제 같은 건 아예 제쳐두고 그 기름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쳐두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만 생각해도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지금 온실효과라는 건 태양으로부터 들어온 태양빛이 지구에 반사된 뒤에 나가야 되는데 복사에너지로 나가야 될
태양빛이 온실효과에 의해서 지구 안에 갇히는 거란 말이죠. 대기권 안에. 그러면 그 안에 열이 쌓이게 돼요. 이 양이 얼마나 되냐? 과학자들이 비유할 때 1초에 히로시마에 터진 원자폭탄 여러 개가 터지는 것만큼 열이 쌓이고 있다고 비유해요. 근데 듣고 보면 그렇게 발생하는 양이 많은 거에 비하면 온도가 막 올라가진 않잖아요.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그 이유는 그 열을 바다가 다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바다에 고마워만 할 게 아닌 게 열을 바다가 흡수하면 자기 온도가 올라가요. 해수 온도가.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선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수면이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해수면 상승은 얼음이 녹아서 바닷물이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 원인이긴 한데 중요한 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겁니다.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두 번째로는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가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잦아질 거예요. 올해에는 우리나라에도 역사상 기록에 없을 정도로 부기도가 높은 데서 태풍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일이 앞으로 더 잦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해수의 흐름이 변합니다.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다 해수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딘가에서 잡히던 물고기가 전혀 안 잡히게 되고 이런 일이 바다에서 벌어지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온실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바다가 산성화돼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바다에 녹으면 이게 탄산이 되기 때문에 조개라든지 산호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 탄산칼슘이 들어간 바다의 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IPCC 보고서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면 2050년이 되면 지구상에 조개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생태 발자국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생태 발자국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생태 발자국이 뭐냐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의 모든 걸 자연으로부터 얻죠. 물질도 얻고 에너지도 얻고 생물도 얻어요. 생명도 얻어요. 우리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들이는데 바다는 계속 물고기를 길러서 우리에게 제공해 왔죠. 그런데 지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걸 생태 발자국의 크기로 표시합니다. 우리나라는 3.5 정도 되는데요. 3.5가 어떤 의미냐면 만약 전 세계 80억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처럼 살면 지구가 세계 반이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마치 지구가 세계 반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 소비량을 3분의 1 정도로는 줄여야 되고 온실가스와 쓰레기 배출량도 최소한 3분의 1 절반 이하로 줄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속 가능할 수 있고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배출하는 양과 발생시키는 양을 똑같이 만드는 거. 최소한. 이걸 탄소 중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에 너무 매몰되면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다양한 실천을 하고 활동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또는 생명에게 미치는 영향이 불균등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어떤 지역에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보거나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위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매일매일 하루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생계가 위협을 받게 돼요. 지하 주차장에 물이 잠긴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게 위험해지진 않아요. 부자들은. 근데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아예 생존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에서 방출된 산업혁명 이후에 온실가스 양 전체를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중에 절반은 최상위 10%의 부자들이 배출한 거예요. 그런데 하위 50%가 배출한 걸 다 합치면 10%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기후위기나 환경재난이 생기면 누구부터 희생당하고 죽어나가게 되냐? 제일 가난한 사람, 제일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부터 희생당하고 고통받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기후변화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들은 제일 무사하고 책임이 제일 적은 사람이 제일 먼저 희생당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환경 부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그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가려면 우리 삶 전체를 다시 디자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4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 또는 우리가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은 크게 4개가 있어요. 하나는 에너지, 화석연료가 됐건 태양에너지가 됐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중요하죠. 두 번째는 생물 다양성입니다. 아까 식량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을 다른 생명으로부터 얻고 있어요. 근데 생물 다양성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세 번째가 물질, 자원순환입니다. 일회용품을 덜 쓰는 거, 또는 재활용하는 거,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거, 이런 거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 지금의 자본주의 산업 문명은 자연으로부터 원료를 채취한 다음에 쓰레기로 갖다 버리는 선형 경제예요. 이 상태로는 지속 가능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순환 경제 사회로 전환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 새로운 생명 윤리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그리고 자원순환, 그리고 생명 윤리, 이 4가지가 함께 결합되어서 우리는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해 갈 수 있을 거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우주가 137억 년 동안 진화를 하면서 쌓여온 수많은 변화들이 응집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도 100년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은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연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 더 많은 부를 얻는 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런 선물도 받았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고쳐먹고 물질적 풍요가 좋은 삶이 아니고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생각하는 새로운 좋은 삶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뇌는 잘 변하거든요. 그래서 3.5 정도 되는 지금 생태 발자국을 1 밑으로 떨어뜨리고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사회로 전환한다면 그게 바로 생태 문명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우리가 물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풍요의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지구에 살고 있는 80억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풍요의 한계가 있다. 풍요는 많을수록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내가 누릴 수 있는 풍요의 한계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어떤 사람도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보호해야 됩니다. 누구라도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거나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거나 돈이 없어서 지치고 힘든데 쉴 곳이 없거나 그런 일은 없는 사회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 건가, 우리 사회를. 그리고 그런 사회, 그런 삶을 디자인할 때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디자인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보다 물질과 에너지 소비량을 3분의 1 이하로 줄이고도 우리는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훨씬 좋은 삶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의사가 되려고 해도 기후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 의과대학의 기후변화가 필수 과목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1700개가 넘는 기후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도 기후변화를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미래를 디자인할 때 기후변화를 모르고는 이제 미래의 삶을 디자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뿐만 아니라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의 육군 전략사령부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더 많은 기후변화 전문가를 채용할 것이고 미국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적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고 기후변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침공당해 본 적이 없는 미국이 허리케인에 의해서 플로리다 공군기지 절반이 파괴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제 국가 안보가 바로 기후 안보가 되고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서천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13년쯤 전에 기촌을 해서 제가 만든 숲인데요. 한 700평 정도 되는 숲인데 도토리부터 심은 것도 있고 어린 나무를 심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저에게 좋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새들이 오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그런 숲을 만들고 저는 그 숲길을 산책하면서 지내는 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태 발자국 1 이하에서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교도소에서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교도소에 갇혀있는 재소자들이, 특히 여성 재소자들이 멸종위기 나비를 길러가지고
10,000마리가 넘는 멸종위기 나비를 담 밖으로 날려보내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비에 대해서 공부하고 온실을 짓고 정원을 가꾸고 그랬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 제소자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홈페이지에 댓글도 달아서 너무 멋진 일을 했다. 존경한다. 고맙다. 막 이런 글을 쓴 거죠. 그랬더니 이 여성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존경한다거나 고맙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가 봐. 나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재범률도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과 자연과 사회가 함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교도소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학교 밖이나 학교에서 못 할까요? 자, 우리나라에는 6가지 참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도토리들이 참나무가 되는 과정들에서 많은 걸 배우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도토리를 심어서 나무가 되도록 돌보는 프로젝트도 합니다. 이 커다란 참나무 한 그루에는 10,000개의 도토리가 매년 열린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그 작은 도토리 안에 이 참나무가 이미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지구생태시민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에는 지구생태시민이라고 하는 잠재성이 이미 들어있어요. 아직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가 앞으로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지구생태시민이라는 미래의 인류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진로나 여러분 미래의 삶을 그런 맥락에서 함께 설계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이지만 동시에 지구인입니다. 어떤 분은 지구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조국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구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